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공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의미도 있고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이 또 채택이 됐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좀 신뢰가 회복됐다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무엇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번 선거가 아니라 그 전 선거, 지난번 이제 낙선했던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한중 관계 모든 한반도 주변의 관계가 이념이나 어떤 가치 중심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실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양자 방문국을 지금 일본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뭐 한국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정도만 돼도 첫 번째 방문국은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만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실용적인 그래서 그동안 한일 관계에 있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험을 직접 공유했다고 하고요. 대미 현안, 특히 관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곧바로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2년 대선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죠. 야당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질문들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대선은 뭐 예정된 대선이 아니라 이제 탄핵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주변국, 특히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반미가 아니냐, 혹시 또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네. 아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의 항상 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한국의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가치나 이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시 또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보여준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미국의 외교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의 핵심이 바로 미중 관계, 전략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략 경쟁 자체의 출발점이 뭐냐?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이제는 옛날처럼 쉽게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버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동맹국, 일본이나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한미일 협력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이번 방일이 그런 면에서 한미일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고 미국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번에 동행을 했다고 해요. 뭐 돌아와서 왜 같이 갔는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같이 동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동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이 국외 출장을 가실 때에는 비서실장이 남아서 이제 국내 정세를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는데 이번 회담은 뭐 그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계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회담의 성패에는 사실은 우리 관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업인들까지도 지금 총출동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우리의 국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뭐 총력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질적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 파트너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교장관이 갔는데 무슨 뭐 농수산 장관하고 만난다거나 이런 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장관이 가면 국무장관을 만나는 거고요. 또 뭐 산자부 장관이 가면 그쪽에 산업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고요. 아마도 우리 비서실장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에 상응하는 어떤 카운터 파트너가 그쪽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시면 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아웃사이더였고 좀 파격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어떤 틀에 박힌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항상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누구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비서실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청와대 용산의 비서실장이 가서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자면요,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또 새로운 협력 개척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세 세부한 협상과 농축산물 개방, 또 방위비 분담까지 얽혀 있는데 좀 어디서 가장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이 모든 이슈들이 다 연계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어느 것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 공략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해서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서 아마 그 협상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본다면 하나는 경제,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안보와 관련돼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이 두 가지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런 것들 말고 동맹 현대화라든지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또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런 외교 안보적인 사안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국내 정치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미국 대중들에게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관세가 얼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위비는 얼마를 더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아마도 정치적으로 가장 쉽게 먹힐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우리 이 협상단을 괴롭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번 회담의 최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뭐 관세를 이제 관세 4월 달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발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뭐 머니머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더 많은 좀 분담을 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풀어가야 할까요? 예. 일단 먼저 여기 그 질문에 요 용어 하나만 좀 교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예,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중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산술적인 균형을 생각해서 미국도 50이면 중국도 5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예.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가정의 예산을 쓰더라도 균형적으로 쓴다라는 표현이 그 가족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똑같이 25%씩 돈을 쓴다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데 더 많이 쓰는 것이고 필요 없는데 지출을 줄여서 차등적으로. 균형적인 예산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50대 50의 균형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금전적인 문제나 또 안보 문제가 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어려운 것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 이 동맹의 현대화를 하겠다. 즉 주한미군을 중국이나 대만의 유사시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뭐 물밑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바로 대만으로 파병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으로 철수를 했다가 거기 있는 부대가 이 대만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제법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도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28,000명이라고 그러면 28,000명이 상시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는 순환 배치라고 해서 계속 다른 데 있다가 돌아오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제 일부가 들어왔던 부대가 다시 나가는 경우에 과연 우리 주한미군이 출동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배치돼 있던 부대가 한국을 잠시 들려서 가는 것이냐라고 예. 하는 이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드러내놓고 위에서 협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좀 머리를 맞대고 물밑에서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들 전망을 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시위성 도발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 발사 좀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해서 이게 순수한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든 내부로부터의 어떤 소란이든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는 능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공격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방어의 의도만 있는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침략 훈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어떤 미사일 시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것이 방어용이든 단순한 시험용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는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방어 훈련이라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공격이 있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내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이 이렇게 공격 훈련을 했으니 최소한 우리도 이런 방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점이 이제 물론 을지 프리덤 쉴드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시점에 딱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것을 또 이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한 이런 도발들을 지속을 해왔어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이런 그 도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틀림없이 다뤄질 텐데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비중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또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협상에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한 이런 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까지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대북 평화를 위한 안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좀 혹평을 좀 그렇습니다. 내놨었거든요. 그게 이제 속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무관심이 아니구나. 남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향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전망해봤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